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학자 허미수의 신통한 구렁이 괴담. 허미수는 조선 중기의 학자로 신통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용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가 살던 옆 마을에는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다. 산 안쪽에 굴에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제를 지내야 마을이 평화롭고 안정된다는 것이었다. 어째서 그렇소? 라고 묻자 그 굴에 커다란 구렁이가 사는데 마을에 해를 입힐 게 분명하니까 처녀를 바쳐서 진정을 시키려는 게요. 라고 답하였다. 그런제라면 나도 가서 구경해도 되겠소? 허미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했다. 제를 지내는 날이 되자 허미수는 동생을 데리고 동굴 앞으로 갔다. 마을 사람들은 떠 벌어지는 상을 차려놓은 다음 젊은 색시를 제물로 데려다 놓고 제를 올렸다. 허미수는 사람들이 전부 돌아간 후에도 동생과 함께 한쪽 옆에 숨어서 가만히 동굴을 보았다. 한참 기다리니 동굴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구렁이가 슬슬 기어나와 상을 통째로 삼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제물로 바쳐진 처녀는 겁에 질려 울다가 실신을 했고 구렁이는 상을 다 삼킨 다음 처녀에게로 슬그머니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때 허미수의 동생이 벌떡 일어났다. 저런 놈은 당장에 잡아 죽이지. 형님은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서는 구렁이에게 달려들었다. 구렁이는 갑작스러운 사람 소리에 실신한 처녀를 내버려 두고 허미수의 동생에게 달려들었다. 동생은 평상 위로 펄쩍 뛰어오르며 몸을 피했으나 구렁이도 그 뒤를 따랐다. 구렁이의 몸집이 어찌나 큰지 평상을 둘둘 감고도 몸이 남을 정도였다. 동생은 잘 드는 낫을 꺼내 구렁이를 찌르고 토막토막 잘랐다. 구렁이는 끝까지 몸을 꿈틀거리다가 마침내 죽었다. 두 사람은 제물로 바쳐졌던 처녀를 구해서 마을로 돌아왔고 동생은 구렁이의 시체를 땅에다가 잘 묻었다. 그 뒤로 이상하게도 아침에 나와보면 구렁이를 묻은 자리에서 무지개처럼 오색 기운이 뻗어나오는 것이었다. 동생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죽은 구렁이가 무슨 해를 끼치래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 후 동생은 혼인을 했고 부인은 금세 아이를 가졌다. 태어난 첫 아이는 눈이 또록또록하고 인물이 훤했다. 동생은 형님 허미수를 찾아갔다. 형님, 아이를 낳았으니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허미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동생을 보았다. 그 아이는 아무래도 키워서는 안 되겠다. 없애거라. 없애다니요? 라며 동생이 물었다. 몹쓸 아이니 죽이라는 거다. 내 말을 따르거라. 동생은 기가 막혔으나 형님이 워낙 용한 신통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지라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부인은 오랜 고민 끝에 허미수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두 사람은 첫 아이를 죽였다. 얼마 후 부인은 다시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첫 아이를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이목구비가 준수하고 똘똘해 보이는 아이였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동생은 다시 형님을 찾아갔다.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좀 지어주시지요. 허미수는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동생을 보고 대답했다. 이번 나이까지 없애야겠다. 이번 나이까지 없애야 신상에 이로울 것이야. 동생은 기가 막힌 채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서 부인에게 형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부인이 화를 왈칵 냈다. 낳는 족족 아이를 죽이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씀이십니까? 동생도 부인의 말이 맞다 싶어서 다시 형에게로 돌아가서 말했다. 집사람과 의논을 했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자 허미수는 대답했다. 그러면 너와 나는 형제의 연을 끊어야겠다. 허미수의 말에 동생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허미수는 답했다. 내가 구렁이를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싹 태워 없애지 않고 묻어줘서 구렁이엔 역시 내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달라붙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대로 아이를 키우면 자라서 결국에 역적이 될 것인데 역적이 되면 삼족이 멸하니 나는 일찌감치 너와 형제의 연을 끊어 화를 피해야겠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동생은 형제의 연을 끊기로 하고 자리를 떨치고 나왔다. 그러나 훗날 정말로 아이는 역적이 되었고 집안이 전부 다 멸하는 와중에 허미수만 유일하게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호텔 괴담.
나는 호텔 프론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보통 전화 담당이야. 그날 밤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 그 TV 옆에 감시 카메라 영상이 비추는 모니터가 6개 있어. 이 호텔은 8층 건물인데 1층의 로비나 주차장 같은 곳이 이곳저곳 보이는 거지. 그 중에 모니터 2대가 화면을 사분할해서 각 층 복도 8개분을 비추고 있어. 그 카메라들은 각 층에 같은 위치에 설치해 놓았고 같은 각도로 비추고 있어서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가 없으면 몇 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영상이야. 그래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껴서 감시 모니터로 시선을 주니 8층 복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엎어진 채로 정장을 입은 회사원 같은 사람이 말이야. 어차피 취객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청소 스태프에게 내 손으로 연락해서 8층에 가게 했는데 전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야. 스텝에게서도 없는데요. 라는 전화가 왔고 스스로 방으로 돌아간 건가 하며 얘기를 하면서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자니 또 그 회사원이 쓰러져 있는 거야. 이번엔 7층에 쓰러져 있었어. 역시 이 건 좀 무서워져서 그 층의 화면을 확대해보니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힘없이 포복 전진을 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었지. 곧바로 스태프에게 전화를 넣어서 그리로 가게 했는데 또 없었어. 하지만 이번엔 눈을 뗀 사이에 사라진 게 아니라 화면 바로 앞쪽까지 계속 전진해와서 모습이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느낌이었어. 하지만 현장으로 향한 스태프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사라진 거겠지. 복도의 화면 바로 앞쪽은 종업원이 출입하는 문밖에 없고 스태프가 그쪽에서 나오니까 마주치지 않으면 이상해. 결국 나도 혼자서 프론트 일 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청소 스태프를 1층에 불렀어. 그 후로 한동안 내 얘길 믿어주지 않는 스태프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있는 거야. 이번에는 2층 복도에 있었어. 둘이서 시선을 교환하며 이거 장난 아니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출했던 손님이 돌아온 거야. 1층 로비에서 내가 열쇠를 건네주는데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기도 하고 우리들 대신에 그 손님이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대로 아무 말도 않았어. 2층 모니터에는 아직 엎어진 회사원이 있었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로 올라온 아까 그 손님이 화면에 비쳤는데 그냥 평범하게 지나쳐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말이야. 그래서 또 뭐가 무서웠냐면 그 녀석이 천천히 다가오는 화면 앞에는 내가 있는 사무소로 가는 계단이 있었어. 종업원 말고는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어서 열쇠를 잠그지 않아. 둘이서 모니터 앞에서 굳어있자니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화면에는 그 녀석도 보이지 않았고 둘이서 문 쪽을 응시하고 있으니 이때까지 쭉 어딘지 모르게 안심감을 주던 TV 소리가 사라져서 그쪽을 돌아보니 화면이 새까맣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자 또 한 명의 스태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로비가 비추는 쪽에 감시 모니터를 가리키며 놀라 넘어가더라고. 거길 보니 화면에 엄청나게 확대된 중년 남성이 비추고 있었고 입을 뻐끔대고 있었어. 나도 스태프도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지.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그 회사원은 대체 뭐였을까? 세 번째 이야기, 정신병자.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내가 살던 곳은 지은 지 30년은 더 된 낡아빠진 2층짜리 목조 아파트였다. 역 근처에 있었지만 워낙에 오래된 곳이라 그런지 주변 집들에 비해 집세가 훨씬 쌌다. 다른 곳보다 싼 집을 찾아 모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당연히 주민들도 그리 유복한 사람은 없었다. 하루 종일 기침만 하고 있는 노인에 사시사철 뭔 소리인지도 모를 말로 싸움만 일삼는 외국인 부부까지. 당시 나는 프리터라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은 적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방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다. 버린 적이 없는데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었다. 쓰레기를 훔쳐갈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그저 내가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훔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왜 쓰레기를? 결국 나는 고작 쓰레기 따위야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다.
이번에는 몇 장 없는 팬티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다. 코인 세탁소에 들러 세탁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입었던 놈이 사라져 있었다. 그 팬티는 며칠 뒤 방 안에서 발견됐다. 왠지 이상했다. 부엌에 쌓아둔 설거지거리가 다 정리되어 있기도 했다. 물론 내가 한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옷장 안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옷장을 열었지만 당연히 안에는 아무도 없다. 며칠 더 지나 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조퇴하고 평소보다 좀 빨리 집에 왔다. 현관을 열자 그 녀석이 있었다. 다 쓴 나무젓가락을 빨며 그 여자는 나를 보았다.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주변 사람한테 전화를 빌려 경찰을 불렀고 곧 경찰차가 왔다. 사정을 말하자 경찰은 집을 조사하러 들어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자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곧 경찰한테 잡혀나왔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기에 찾아갔다. 범인은 옆집에 혼자 사는 여자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낡은 아파트라 벽장 천장은 쉽게 떼어낼 수 있어 거길 통해 내 방으로 드나들고 있었던 듯했다. 처음에는 그저 옆집에 누가 사나 하는 호기심에서였지만 그것이 점차 연애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내가 그 여자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긴 머리카락에 잔뜩 야윈 모습은 꽤 기분 나빴다. 경찰관은 내게 말했다. 저 여자는 정신병이 있으니 곧 석방될 거라고. 웬만하면 이사를 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나는 짐을 정리해 친구네 집에 잠시 얹혀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일이 있고 1년 정도 지나 서서히 잊어가고 있을 무렵 문득 나는 집 정리를 하다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다. 내 사진 옆에는 그 여자의 사진이 풀로 붙어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내 괴담. 아버지에게 전해들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호쿠리쿠 지방 출신이셨다. 할아버지가 40대일 무렵 산나무를 캐러 산에 가셨었단다. 그런데 저녁 무렵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돌아오더니 신발도 벗어던지고 산에 중국인한테 들켜버렸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집안 사람들은 다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했다. 그 지역 산에 중국인이 산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본 사람도 없었으니까. 애시당초 시골이라 외국인 자체가 드물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대만에서 지낸 적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셨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집 문단속을 꼼꼼히 하고 항상 나무꾼이 쓰는 낫 비슷한 칼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최대한 외출을 꺼리는 모양새였지만 밭일을 해야 하니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또한 해가 떨어지면 외출하지 않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 행동을 함께하며 절대 산에는 가질 않으셨다고 한다. 그렇게 2주일 정도 지났을까. 논에 세워둔 허수아비에 검붉은 액체가 끼얹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할아버지가 찾아냈지만 논 안에까지 흘러들 정도로 엄청난 양이 부어져 있었다고 한다. 아마 짐승이나 인간의 피일 거라고 할아버지는 단정지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는 악화되어 한밤중 갑자기 일어나서는 시카를 휘두르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더니 명패에 피가 잔뜩 끼얹어져 있었다. 피로 더러워진 문에는 한자로만 써진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는 너무 어려워 읽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할아버지는 뭔가 결심한 듯 대나무 장대에 시카를 묶어 창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먹밥을 싸들고 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집 근처와 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늦게서야 가까운 골짜기 물가 큰 나무에 묶여 죽어있는 할아버지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다리만 위쪽 가지에 묶여 거꾸로 매달린 채 예리한 칼날로 내장이 완전히 도려내져 있었다고 한다. 나무 주변에는 부적이 잔뜩 흩어져 있었다. 마을 순경 가지고는 조사도 힘든 일이었다. 현해 경찰서에서 나와 수사했지만 전혀 단서는 없었다. 가족들은 모두 경찰서에 불려가 시달렸지만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지역 신문에도 실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아버지는 그 후 성인이 되고서도 사내 중국인이 무엇인지 계속 조사를 해왔다지만 무엇을 알아냈는지는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5번째 이야기, 별장 괴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다. 나와 친구 5명은 수험 공부 때문에 피로도 쌓였고 고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이니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였기에 유명한 관광지에는 죄다 예약이 차 있어서 취소 나는 곳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숙소를 찾는데 꽤 애를 먹었다. 그러다가 킨키 지방의 어느 고원 근처 펜션에 빈 방이 남았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했다. 다들 신나게 놀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기에 바로 거기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행 당일 이른 아침 출발해 오전 중에 숙소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 아무래도 여행 대리업체랑 펜션 관리조합 사이에서 의사 전달이 꼬인 것 같았다. 우리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을 잡고 왔는데 정작 펜션 측에서는 우리가 사흘 뒤부터 묵는 걸로 알고 있던 것이다. 당장 방은 꽉 차서 묵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근처 산기슭에 있는 호텔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여행을 왔다기보다는 방에서 떠들썩하게 밤까지 노는 게 목적이었으니 계속 거부했다. 그러자 펜션 쪽 사람은 잠깐 기다려봐 라고 하더니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전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꽤 안절부절하는 느낌이었다. 그대로 15분 정도 통화를 하더니 뭔가 결정된 듯 우리에게 다가왔다. 근처에 임대 별장이 있는데 거긴 어때? 우리 잘못이니까 요금은 펜션 반값에서 30% 빼줄게. 우리는 그럼 됐다 싶어 수락했지만 뭔가 돌아가는 꼴이 요상했다. 아무래도 그 임대 별장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곳인 것 같았다. 준비와 청소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것이었다. 그 사이 우리들한테는 교통비랑 수족관 할인권을 줄 테니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 저녁쯤에 오라는 것이었다. 그 수족관은 펜션과는 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다른 현의 대도시에 있는 수족관이었으니까 우리가 돌아오고 나니 이미 저녁 6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준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 완전 버려져 있던 데 아냐? 가보니까 무슨 폐허만 있는 거 아닐까? 왠지 이상하네. 우리는 온갖 불안한 마음을 말해가며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펜션으로 돌아오자 아까와는 다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가 끝났다며 우리를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숲속 별장으로 안내했다. 거기는 정말 완전 숲속이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암만 큰 소리로 떠들어봐야 들을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곳이었다. 그 아저씨 말에 따르면 한동안 사람이 오질 않아. 정리하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다 멀쩡하다는 것이었다. 휴대폰은 안 터지지만 관리사무소로 연결되는 직통전화가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며 계속 설명을 해댔다. 우리는 뭔가 아저씨가 필사적이라 불안해졌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도 없다는 생각에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별장은 밖에서 봤듯 낡은 서양식 집이었다. 지은 지 30년에서 40년은 좋게 된 느낌이었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와 걸맞게 꽤 낡아빠진 곳이었다. 다만 한동안 사람이 쓰질 않았다는 말과는 달리 꽤 깔끔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깔끔했다기보다는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지만 우리는 아저씨에게 대충 별장 시설 설명을 들었다. 2층짜리 건물이라 넓었고 그리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짐을 풀었다. 저녁을 먹으려고 바베큐 준비를 하는데 아저씨가 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여기는 밤이면 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밤중에는 돌아다니지들 말거라. 그러면서 밤에는 나다니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펜션에서 15분 거리에 있는데 곰이 다닌다고. 다들 의문을 가졌지만 한밤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겁주는 거라 생각하고 다들 납득한 모양이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가 저녁을 먹고 숲을 잠시 산책한 후 불꽃놀이랑 게임을 한 다음에 2시쯤 잤다. 그날은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 친구 중 한 놈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한밤중 오줌이 마려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북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뭘 잘못 들었을 거라고 넘겼고
본인도 기분 탓일 거라고 납득했지만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둘째 날 저녁에 또 고기를 구워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할 일도 없다 싶어 우리는 낮에 찾아낸 산길로 담력 시험을 하러 가기로 했다. 담력 시험 도중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재미없다고 투덜대며 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별장 입구에 20대 후반쯤 되는 남자가 서서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 쯤. 이런 시간에 관리인 아저씨가 올 일도 없을 텐데 빈집털이라도 온 걸까? 우리가 다가가는 동안에도 그 남자는 계속 문 손잡이만 잡고 서 있을 뿐 돌아보지도 않는다. 발소리나 목소리도 들리니 도둑이나 이상한 사람이면 도망칠 터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10m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는데도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뭔가 기분 나빴지만 리더격인 친구와 내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라며 다가갔다. 남자의 눈앞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그는 움직이질 않았다. 짜증이 났는지 친구는 안 들리냐? 라며 남자의 팔을 잡아챘다. 그 순간 나와 친구는 큰 소리를 지르며 뒤로 꽁무니를 뺐다. 그 녀석의 팔을 친구가 잡아챈 순간 손목부터 10cm가량이 마치 고무처럼 쫙 구부러졌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냐며 다른 친구들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우리 쪽을 돌아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초점이 불명확했다.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가까이서 보니 옷도 너덜너덜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가 멍하니 남자를 보고 있자 남자는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그대로 휘청휘청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우리는 너무 놀라 한동안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하지만 계속 밖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별장 안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다들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거실에 모여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뭐야 저거 귀신인가? 하지만 팔을 잡았잖아. 팔이 어떻게 저렇게 구부러지냐. 다들 패닉과 흥분에 젖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북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모두 입을 닫고 귀를 곤두세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온 신경을 집중했다. 소리가 뜰 근처까지 다가오자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나머지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거실 커튼을 열고 밖을 보았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 커다랗고 둥근 것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북소리 같은 소리는 그 물체에서 나는 것 같았다. 둥하고 소리가 나면 구르고 또 둥하고 소리가 나면 멈춘다. 그걸 반복하면서 큰 길부터 별장에 이르는 길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크기는 5m 정도는 됐던 것 같다. 다른 친구들도 창밖을 보며 움직이지 않는 내가 걱정이 됐는지 다들 다가왔다가 그걸 보았다. 한동안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두워서 뭔지도 알 수 없었는데다 누구도 입을 열지를 못해 계속 그것만 바라봤다. 그러던 도중 그것이 현관 앞까지 다가왔다. 현관에 달린 방범용 라이트가 켜진다. 그 순간 나는 뭐야 저거 진짜 뭐냐고 라며 소리치고 커튼을 닫았다. 커튼을 닫기 전 순간 불빛에 비친 그것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무수한 사람의 덩어리 같은 것이었다.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 봤던 남자처럼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마구 뒤엉켜 커다란 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몇십 명의 사람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친구들도 모두 그 사람 덩어리를 봤기에 다들 공포에 질려 아무 말 못하고 거실에 모여 벌벌 떨 뿐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저게 뭐지? 불안한 마음만 가득이었다. 한동안 그러고 있자니 북소리 같던 소리가 들려오질 않았다. 그게 돌아간 것인지 확인할 용기가 나질 않아. 우리는 계속 거실 가운데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관에서 쾅쾅하고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공포와 불안 때문에 패닉에 빠져 귀를 막았다. 다른 녀석들도 귀를 막고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참아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잠시 후 이번에는 건물 여기저기서 쾅쾅쾅하고 창문과 벽을 수많은 사람이 미친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지 친구 녀석이 입을 열었다. 전화하자.
관리사무소 직통 전화 있다며 빨리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하자고. 우리는 그제야 전화가 있었다는 걸 떠올리고 서둘러 현관에 있는 전화로 달려갔다. 두세 번 신호음이 울리고 별장까지 우리를 안내해줬던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다. 아저씨에게 필사적으로 사정을 설명하자 아저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마 아직도 나오다니. 그리고는 말했다. 설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거실에 불단이 있지. 거기 부적이랑 셀로판 테이프가 있을 거야. 그 부적을 현관문에 붙이고 기다리거라.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딱히 방법도 없고 해서 거실로 돌아와 불단을 찾기로 했다. 불단은 방구석 천장 근처에 있었다. 의자를 써서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부적과 테이프가 있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둘러 현관과 거실 입구 그리고 창문에 부적을 붙였다. 창문에 부적을 붙일 때 최대한 밖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한순간 밖으로 시선이 가버렸다. 밖에는 창백한 팔이 열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팔 너머에는 아무리 봐도 팔의 위치와는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위치의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 역시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나는 밖에 있는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무서워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몇 시간 정도 지났을까. 밖에서 해가 밝아올 무렵에야 벽과 문,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아직 그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한참 있자 멀리서 차가 오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는 뜰에서 멈췄고 여러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이봐, 괜찮아 하는 사람 목소리까지. 우리는 살았다 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처음 펜션에서 만났던 아저씨와 안내해준 아저씨. 그리고 다른 아저씨가 셋 더 있었다. 다들 미안해하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정은 설명해 줄 테니 어서 짐을 정리해서 오렴. 쓰레기 같은 건 내버려둬도 되니까. 우리는 짐을 챙겨 별장에서 빠져나왔다. 차를 타고 우리는 신사로 갔다. 함께 왔던 세 사람은 그 신사 관계자인 듯했다. 우리는 마음이 놓이고 긴장이 풀렸다. 살아남았다는 기분도 강했지만 그 이상으로 분노도 치솟았다. 왜 저런 데다가 사람을 묻게 하는 건데요. 그러자 신사의 신주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곳은 쇼와 40년대까지는 평범한 숲이었다고 한다. 관광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40년대 말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길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발은 순조로이 진행됐지만 그 별장을 지은 쇼와 50년대 전반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별장이 원인인지 개발 그 자체가 원인인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그 북소리와 사람 덩어리가 그 무렵부터 출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원래 별장 주인과 그 다음 별장을 산 사람은 거기서 묵던 도중에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 탓에 매각되어 지금처럼 관리조합 소유의 임대 별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몇 번이고 그 사람 덩어리는 나타났고 딱히 피해자는 없었지만 목격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만이 이어졌기에 신사에서 10여 년 전 앵마기를 했었다는 것이다. 앵마기 후에는 별장은 방치해뒀지만 청소나 정비 때문에 별장에 들렀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슬슬 괜찮지 않겠나 싶어 우리한테 빌려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젯밤 나타났고 우리는 완전히 피해자 입장이었으니 불만을 계속 늘어났다. 다음에 이쪽으로 여행을 오면 반값도 할인해 줄 테니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면 안 되겠니? 펜션 관리인은 교통비랑 식비를 모두 지불하고 별장 이용료도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직접 겪었던 사건은 이게 전부다. 6번째 이야기, 도쿄의 유령. 도쿄의 살 무렵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한 정거장 앞이 막차 때는 종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일과 휴일의 시간표를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가는 전철이 끊겨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앞 역에서 내려 한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시간은 새벽 1시 무렵이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 말고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 듯 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여럿이 같이 걸어가니 그나마 공포는 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이 나뉘면서 하나둘 사람들은 사라져갔습니다. 마침내 나와 내 앞에서 걷는 여자만 남았죠. 그 여자는 회사원인 듯 했습니다. 여자와는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었지만 집 근처 역이 보일 무렵이 되자 서서히 그 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 곁을 지나쳐 갈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앞에서 걸어준 덕에 밤길도 덜 무서웠고 든든했기에 얼굴이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여자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샛길도 없고 주변에 건물도 없는 쭉 뻗은 대로였습니다. 어디 숨을 곳 하나 없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앞에서 걷던 여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유령이었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면서도 집에 올 때까지 1시간 빠듯하게 앞에서 함께 걸어준 그녀에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